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은 김탄이라고 하고요. 오늘 DBT 설계 원칙에 기반한 에어플로우 대그 운영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좀 진행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좀 특이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탄자 쓰자고 많이 물어보는데, 이제 자기 PR의 시대잖아요. 제 이름 탄자는 이렇게 쓰고요. 의미는 이제 도탑다, 정이랑 인정이 깊다 이런 의미인데, 다른 의미로는 빠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육상 선수였어가지고 그래서 총알탄으로 불렸었어요. 네. 저는 한 10년 정도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무를 진행을 했고, 삼성전자에서 6년 반 정도, 그리고 우한형제들에서 2년 반, 그리고 지금 당근페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다들 젠 AI 관련해서 관심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쪽에서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근페이에서 어떻게 데이터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DBT 혹시 쓰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아, 네. 다행입니다. 제가 혹시 DBT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DBT 내용도 조금 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DBT와 에어플로우를 어떻게 인테그레이션해서 대그를 설계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주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당근은 잘 알고 계신데 당근페이는 좀 잘 숨겨져 있어서 잘 드러나지도 않고, 이제 조직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서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안심결제 오픈을 하면서 이제 당근 커뮤니티 내에서 그 송금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제대로 이제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는 좀 더 새로운 비즈니스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데이터 팀은 이렇게 중앙 기능으로, 기능 조직으로 일해 왔어요. 그래서 보통 다양한 요청들이 데이터 팀에 몰리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비효율이 발생했는데요. 저는 당근페이에 이제 와서 데이터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는 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 똑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합류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데이터 민주화라는 방향성을 설정했어요. 데이터 민주화를 설명할 때 가장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데이터를 접근할 때 어떤 하나의 기능 조직이 병목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조직이 직접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이 궁극적인 데이터 민주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데이터 민주화를 5가지 핵심 기둥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은 데이터 액세스, 데이터 프라이버시, 퀄리티, 컬처, 거버넌스, 이렇게 5개 정도의 기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이 데이터 액세스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다들 데이터 관련해서 그 업무를 진행하고 계실 테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데이터 액세서빌리티를 높이면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승인 절차. 네? 승인 절차. 승인 절차.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뭔가 한 다리를 거쳐서 액세스를 해야 되면 한 사람이던가 플랫폼이던가 그러면 좀 떨어지는 것 네. 같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다는 거를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을 텐데, 저는 요청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다 어쨌든 비슷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리고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요청 없이 내가 직접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사이에 요청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팀이 복먹이 될 거고, 그리고 생산성이 떨어질 거라고 봤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최근에 안심결제 기능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테이블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분석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새로 만들어진 이 안심결제 관련 테이블을 연동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요청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데이터 팀에서 보통은 뭐 지라 티켓으로 요청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뭐 회사에서 뭐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일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요청 과정이 되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데이터를 연동하는 과정이 굉장히 반복적인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을 만든다면, 그리고 데이터 민주화를 지향하는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연동 작업은 요청일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스트림릿으로 간단하게 만든 툴이고, 동기화하고자 하는 스키마랑 테이블을 입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뭐 컬럼 정보, 그리고 동기화 타입, 주기를 입력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될까요? 뭔가 많이 자동화되어야 되겠죠. 네. 처음 설계 단계부터 고민이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테이블을 동기화하는 게 아니라 매일 유저별 지갑 잔액을 합산한 정보를 특정 테이블에 적재하고 조회하고 싶다라는 요구사항이에요. 이건 이제 어떤 테이블을 가공하고 싶다는 요구사항이죠. 근데 데이터 가공을 하면 보통 이제 스팍도 얘기해 주시고 뭐 SQL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이 데이터 가공 요청은 꼭 필요한 걸까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가공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전문성이 필요하죠. 근데 저는 이 과정도 더 이상 요청이 필요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어떻게 개선했는지가 이제 이후에 나올 내용이고요. 이거 보통 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면 빅데이터 프레임워크로 스팍이랑 플링크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배치에서는 스팍, 그리고 실시간에서는 플링크 많이 사용하는데, DBT와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앞서서 데이터 가공해서 했던 질문이랑 비슷해요. 쓸 줄 알아야 한다. 어떤 랭귀지예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데이터 가공을 자동화하려면, 셀프 서비스화 하려면 SQL은 최소 알아야 되고, SQL만 알면 셀프 서비스화 할 수 있다. 요청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저희의 배치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아요. 야물 파일이랑 SQL 파일만 넣으면 스팍 배치랑 DBT 배치가 자동으로 배포가 돼서 데이터 팀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직접 개발자분들이 혹은 비개발자분들이지만 SQL을 짜실 수 있는 분들이 직접 야물 파일에 테이블명을 입력하고 그 테이블에 들어가야 할 데이터에 SQL만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런 과정을 아무런 테스트 없이 진행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렸어요. 에어플로우 플러그인에 이제 UI를 추가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유저별로 만든 GitHub 그 브랜치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을 가지고 쿠버네티스 상에 별도의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에어플로우를 개인별로 띄워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저희의 현재 데이터 플랫폼 구조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700개 정도의 테이블을 연동해서 뭐 분석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엔지니어 몇 명일 것 같으세요? 한 명. 네, 맞습니다. 저 혼자 있어요.
에어플로우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박스인데 DB에서 보통 데이터 동기화하잖아요. 그럼 스파기 돌고 아이스버그에 테이블화하고 그 이후부터는 다 DBT가 담당해요. 그래서 DBT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저희 팀한테 중요하고, 근데 DBT는 이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스케줄링 할 수 있는 기능이 빠져 있죠. DBT 클라우드에만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에어플로우랑 인테그레이션해서 쓰고 있어요. DBT와 관련해서 이제 뭐 아까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DBT가 이제 데이터 빌드 툴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뭐 회사 도큐먼트나 뭐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저렇게 오른쪽처럼 대문자로 DBT라고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소문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약간 제가 느꼈을 때 회사 잡 디스크립션 같은 거 볼 때 거기에 이제 DBT 대문자로 들어가 있으면 약간 비전문적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 DBT 잘 모르시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라도 그런 이거 하나 얻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 뭐 찾아보니까 Git이나 npm 같은 그런 그 솔루션들도 다 소문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npm 여기 dbt도 마찬가지로 뭔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위해 소문자로 했다고 해요. dbt는 사실 잘 알고 계시는 ETL에서 트랜스폼을 담당하는 담당하는 프레임워크이고, 점점 제가 느끼기에 데이터 업계에서 뭔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DBT 뭐 홍보대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고요. 써보니까 이게 진짜 물건이에요. 일단 원시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인사이트로 변환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DBT가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DBT를 사용하시려면 DBT 코어하고 DBT 클라우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DBT 클라우드는 SaaS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뭐 돈 주고 쓰기 좀 애매하니까 오픈소스로 DBT 코어를 많이 쓰시고, 스케줄링을 할 수 없으니까 에어플로우랑 인테그레이션을 많이 하세요. DBT에는 총 13가지 정도의 이제 리소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는 DBT 클라우드에서만 제공하는 기능이어서 잘 보고 사용하셔야 되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인 모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DBT 모델은 DBT 환경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일어나는 영역이고요. SQL을 통해서 모델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셀렉트 문으로 구성이 되고,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REF라고 이렇게 참조하고자 하는 테이블을 저렇게 명시를 할 수가 있고요. SQL뿐만 아니라 파이썬도 가능하고 파이스팍도 가능해요. DBT 모델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할 때 SQL이 아니라 파이썬, 파이썬에서 파이스팍 이렇게 다 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DW에다가 이제 물리화를 하는 과정에서 5가지 전략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잘 알고 계시는 테이블, 그리고 뷰, 그리고 나머지 3개가 좀 뭐 머티리얼라이즈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2개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크리멘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뭐 풀덤프를 하거나 인크리멘털 덤프를 할 때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인크리멘털 전략을 취할 때 사용하는 그 물리화 전략이고, 그 인피머럴은 직접 생성되지는 않고 CTE 구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BT 명령어가 여러 개 있는데 그냥 DBT 모델을 정의하고 DBT run 하면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뭐 셀렉트 쿼리가 실행이 돼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테이블을 만들거나 뭐 뷰를 만들거나 인크리멘털 한 테이블을 만들거나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REF를 통해서 그 덱을 그려줘요. 또 내부적으로 REF가 있으니까 그 현재 모델에서 참조하고 있는 모델의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덱을 그려주는 거죠.
여기 혹시 아까 아스트로노머 얘기하셨는데 관계자분도 오셨나요? 다행입니다. 이게 에어플로우랑 DBT랑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 아스트로노머 코스모스 요 레포지터리 요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구축을 할 때 저도 DBT를 모르는 상태에서 입사를 한 거라서 요걸 썼어요. 당근 마켓도 이걸 쓰고 있고, 이걸 쓰면은 굉장히 인테그레이션이 쉽습니다. 그냥 아스트로노머 패키지 디펜던시 잡아주고, 그 다음에 DBT에 대한 뭐 패스, 실행 경로,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을 할 건지에 대한 프로파일, 그거를 오퍼레이터 만들듯이 DBT 태스크 그룹이라고 해서 전달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까 DBT run 한 것처럼 저 태스크가 돌 때 그 모델이 다 실행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대그스가 에어플로우 대그 폴더예요. 거기 안에 이제 DBT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거기 안에 이제 모델로 SQL 파일을 2개를 선언했어요. 모델 1은 그냥 뭐 평이한 SQL이고 두 번째 2번은 1번을 참조하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DBT 태스크 그룹을 만들어서 대그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쁘게 그려주죠. 사실 아스트로노머를 써서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들에 좀 관련이 있어요. 이게 DBT랑 에어플로우랑 사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죠. 둘 다 대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 그 뒤에 이어질 발표 내용의 핵심인데요. DBT는 데이터 의존성을 기반으로 해서 덱을 그리고 에어플로우는 태스크 의존성을 기반으로 해서 덱을 그린다는 거예요. 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이후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덱 설계를 어떻게 바꿔 나가는지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한 방법이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와서 고민을 하고 그냥 만들어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6개월 만들고 나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하나의 시도 경험담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근페이에서는 당근페이의 모든 데이터 그리고 당근마켓의 일부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모아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100% 데이터는 DBT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 700여 개의 DBT 모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총 6개 레이어로 설계를 했는데요. 다양한 DBT 머티리얼라이제이션 전략을 활용하고 있어요. 일단 가장 왼쪽에 있는 랜딩 레이어는 아파치 아이스버그를 뷰로 바라보고 있는 레이어고요. 그래서 실제로 물리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다양한 비즈니스 변경점들이 생기고 그때마다 데이터에 많은 변경들이 일어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디 체계가 바뀐다거나 테이블 설계가 바뀐다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페인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데이터 팀 입장에서 항상 팔로우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근데 이러한 비즈니스 룰들을 적용할 수 있는 이 하나의 전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로 믿을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들어갈 룸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여기 뷰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레벨에 있고요. 여기 이 부분에서 데이터 거버넌스가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거버넌스가 적용된 테이블이 비로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물리화되는 레이어가 가운데 보고 계시는 스테이징 레이어, 인테그레이션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징 레이어에서 테이블로 물리화가 되고 기본적인 정책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들 중에서 통합이 필요한 테이블들이 있어요. 빈번하게 조인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테이블들. 그런 테이블들이 인테그레이션 레이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의 변경사항은 아닌데 도메인 분석 입장에서 어떤 소프트한 비즈니스 룰이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레이어들이 마트 레이어, 애그리게이션 레이어, 쉐어드 레이어가 있어요. 마트는 잘 아실 테니까 뭐 넘어가고, 애그리게이션 레이어도 리포팅 대시보드나 이런 쪽에서 애드학한 쿼리들이 아니라 일정하게 들어오는 KPI 같은 것들을 집계하기 위한 레이어, 그리고 저희는 마켓과 또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레이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아스트로노머 DBT 태스크 그룹으로 만들면 약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목적에 따라 잘게 쪼갤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 레이어별로 하나의 그 덱으로 만든다? 라고 하면 덱 안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덱 파싱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마 덱 이렇게 뭐 몇백 개 이상 이렇게 운영하시면은 덱 뭐 배포하거나 이럴 때 덱 파싱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험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게 셀프 서비스를 강조했죠. 근데 셀프 서비스를 위해서 개인 개발 환경까지 제공을 해드렸는데 개인 개발 환경이 떴는데 덱 파싱 하느라 페이지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게 뭐 에스트로노머의 그 문제라고는 제가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덱을 하나씩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아지니까 보일러플레이트한 코드가 굉장히 늘어나죠. 그래서 유지 보수하고 디버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태스크 의존성이 굉장히 복잡하고 알아보기 힘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산성이 많이 저하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바꿨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어플로우는 하나의 덱에 여러 개의 태스크가 들어가죠. 1대 n인데 저희는 과감하게 하나의 DBT 모델에 하나의 덱으로 매핑시키기로 했어요. 시키기로 했다고 하니까 누구와 같이 논의한 것 같지만 저 혼자. 그리고 아스트로노머 코스모스를 과감히 걷어냈고요. 그리고 덱을 직접 작성하던 거에서 DBT 프로퍼티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되도록 변경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릴게요. 저희 덱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회사도 있구나. 그냥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앞쪽에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첫 번째 파트는 익스터널 태스크 센서 파트예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들이 잘 완료가 되었는지를 체크하는 센서 파트고, 그 다음 파트는 DBT 오퍼레이터 파트로 DBT를 실행하고 테스트하는 파트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먼저 익스터널 태스크 센서 파트를 보면 이게 DBT 모델 쿼리를 일부 가지고 온 건데, 저렇게 레퍼런스로 바라보고 있는 테이블 3개가 있죠. 그러면 이거 각각을 파싱해가지고 이 DBT 모델 파일을 파싱해가지고 센서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 덱은 이미 덱 아이디는 특정한 컨벤션 룰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테이블 이름만 있으면 덱 아이디를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럼 덱 아이디를 여기에 주입을 해주는 거죠. 커스텀 익스터널 태스크 센서를 구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포크 함수만 구현을 하면 돼요. 그죠? 포크에서 센서에서 뒤로 보낼지 말지를 true, false로 리턴하면 끝인 건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 DBT 모델이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의 테이블이 어떠한 주기로 동작할 건지를 결정하는 하나의 DBT 모델마다 동기와 주기가 다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돌아야 하는 DBT 모델이 아월리 주기예요. 근데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은 monthly, daily, 뭐 새벽 1시, 새벽 3시 이렇게 다를 수 있죠. 그랬을 때 그 앞에 있는 상위 의존성들이 잘 성공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로직들이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현하시는 게 특별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은 DBT 프로퍼티 파일 중 일부인데요. 네임이랑 디스크립션, 컬럼스는 기본적으로 DBT에서 정의하는 프로퍼티고, 여기 이제 에어플로우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추가했어요. 이게 커스텀한 거죠. 그래서 에어플로우 덱을 아까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보일러플레이트하게 들어가는 그 코드 대부분이 보면 뭐 오너가 누구냐, 언제 실행할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저희는 노티피케이션으로 뭐 슬랙이나 카프카로 보내고 있는데 그런 메소드들도 커스텀해서 넣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뭐 배그 파일 만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똑같은 코드들이 양산이 되는데, 네, 프로퍼티 파일에 이렇게 정의만 하면 누구든지 태그를 만들 수 있다. 하나의 내가 가공하고 싶은 테이블, 만들고 싶은 테이블에 정보만 여기에 넣어주면 되고 SQL만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일단 태그 파싱 시간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고요. 처음에는 뭐 5분 이상 걸렸던 그런 파싱 시간이 뭐 측정해보진 않았지만 1분 이내에 일단 파싱이 성공을 하고, 그리고 태그의 역할이 이제 명확해졌으니까 유지보수나 디버깅이 굉장히 쉬워졌고요. 그리고 뭐 스케줄과 실행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서 각 모델별로 실행 주기나 시간대를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네, 뭐 다양한 장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완벽한 솔루션은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 어려움은 기존에 태스크가 하던 거를 덱으로 바꿨으니까, 그죠? 지금 저희 DBT 모델 하나당 태스크가 아니라 덱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덱가 하던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덱가 해줬던 역할이라고 치면은 태스크 간의 의존성을 하나의 뷰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원하면 그 디펜던시를 물고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뷰잖아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태스크 하나가 덱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덱을 대신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거를 마스터 덱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마스터 덱은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오퍼레이터 중에 트리거 덱런 오퍼레이터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덱에서 덱을 트리거하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덱의 의존성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마스터 덱에 들어가면 이 덱 간의 의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가 보이고, 여기에서 실행을 하면 각 마스터 덱의 태스크죠. 근데 그게 덱이죠. 어쨌든 얘네들이 서로 트리거를 해 나가면서 의존성 그래프에 따라서 실행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마스터 덱의 이 의존성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 보시는 그림은 DBT에서도 덱을 만들어 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내장된 어떤 그래프 그리는 방식이 있겠죠? DBT 안에. DBT 런을 하면 내부적으로 DBT 컴파일을 한번 하게 되고, DBT 컴파일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타겟이라고 하는 폴더 내에 생기거든요. 그 중에서 manifest.json 이라는 파일이랑 graph.gpcl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manifest 파일은 DBT 프로젝트의 뭔가 모델, 소스, 매크로, 테스트 뭐 이런 모든 객체와 그 관계를 JSON 형태로 저장하는 파일이에요. 그리고 gpcl 파일은 그 manifest에 포함된 DBT 의존성 그래프를 네트워크 그래프 데이터 구조로 저장한 파일이거든요. manifest 파일을 까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사실 엄청나게 긴데 그중에 한 파트만 보면은 어떤 DBT 모델인지가 있고, 그 DBT 모델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스키마 그리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디펜지 온에 보면은 이렇게 다른 어떤 DBT 모델과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저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가져다 쓰면 되겠죠. 누군가 PR을 올리면 CI가 돌아서 dbt 컴파일을 하고 나온 매니페스트 파일을 S3에다 올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마스터 대그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대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마스터 덱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대그 간의 의존성도 표현할 수 있고 뭐 실행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떠오르는 문제가 하나 있지 않으신가요? 네? 그 배그 모델마다 주기를 다르게 가져가는 게 어려웠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익스터널 태스크 센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해결했죠. 모델마다 스케줄링이 다를 수 있고, 근데 에어플로우는 대그마다 스케줄링을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냥 대그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너무 많아졌어요. 대그가 원래는 뭐 한 20개, 30개 정도였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회사. 그래서 대그가 너무 많아졌고, 그래서 많아진 대그를 잘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중요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태그 같은 것들을 엄청 촘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검색을 뭐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데이터가 점점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그가 이제 뭐 1000개, 2000개, 3000개 되겠죠. 그때쯤 되면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한 3000개 정도까지 운영을 해봤었는데 만약에 굉장히 많아지면은 또 다른 고민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괜찮다. 뭐 네, 이 정도. 그리고 오늘 가능하면 네트워킹 시간에 다양한 뭐 의견이나 이런 거 경험담 들려주시면은 저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